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신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문헌조사를 수행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xploring Interbrain Electroencephalography Patterns for Social Cognitive Assessment During Jigsaw Puzzle Solv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소셜 인터랙션, 특히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협력과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과 경쟁은 공동 작업 중 두 가지 상반된 역학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소셜 인터랙션은 전두엽 네트워크와 그 전방 인슐라를 포함한 신경 상관관계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EEG를 활용하여 인터브레인 싱크로니, 즉 IBS라 불리는 뇌간 동기화와 인터뉴런 싱크로니제이션, 즉 INS라 불리는 뉴런 간 동기화를 통한 소셜 활동 연구가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본 문단에서는 이러한 이 IBS, INS를 활용한 소셜 액티비티를 연구한 이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IBS 연구들이 뇌 영역과 주파수 간의 다양한 결과를 보이며 소셜 인터랙션 중 일관되지는 않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기반의 이중 직소 퍼즐 게임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EEG를 활용하여 이 IBS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58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29쌍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직소 퍼즐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협동 모드와 경쟁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 쌍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참가자에게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지수와 감정 지수를 평가하여 최대한 점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쌍으로 매칭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듀얼 직소 퍼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협력과 경쟁을 할 때 내판 패턴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기에 둘이 함께 진행하는 협력 모드, 그리고 이제 경쟁 모드, 그리고 비교를 위해 이제 혼자 진행하는 싱글 플레이 모드 총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쟁 모드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기프트 카드를 주어서 이 승부욕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을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2명의 피험자는 30개의 세트에서 이 선호하는 사진을 선택하였고 게임을 진행하기 전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 정답을 입력하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게 되는데 정답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두 피험자 사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 2명이 서로 다른 마우스 커서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모두 컴퓨터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 이제 이 48피스의 직소 퍼즐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직소 퍼즐을 올바르게 배치할 때마다 1.4에서 1.6초 사이에 랜덤한 레스팅 화면이 등장하였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듀얼 플레이어 모드, 즉 협력 및 경쟁 모드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한 턴씩 번갈아 가면서 직소 퍼즐을 맞추었고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는 혼자서 퍼즐을 맞추고 레스팅하고 이러한 시퀀스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트리거는 이 퍼즐을 맞추고 레스팅 들어가기 직전 이 시점에 이제 이벤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의 경우에는 32채널에서 측정이 되었고 전처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0.5Hz의 하이피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배드 채널을 제거하기 위해 앰플리튜드가 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이거나 신호 코릴레이션이 다른 채널들과 비교해서 좀 0.8보다 작은 채널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ICA 기반의 ASR을 적용해서 EOG 아티팩트나 EMG 아티팩트를 제거를 하였고요. 에포킹과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배드 트라이얼을 제거하였는데 이 세 개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배드 트라이얼이라 간주하고 제거를 하였습니다. 먼저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5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일 경우 제거를 하였고 또 이제 같은 채널에서 다른 트라이얼들과 비교했을 때 6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일 경우 배드 트라이얼로 간주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같은 트라이얼 내에서 이제 다른 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일 경우 또 배드 트라이얼로 간주를 하고 제거를 하였으며 이 다른 채널들과 비교를 했을 때 FP1이나 FP2 주변의 채널들은 아무래도 EOG 성분이 많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변 채널들을 제거하고 이외의 채널들과 비교를 하여서 이제 배드 트라이얼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이 아미카라는 오토 BSS를 사용해서 아티팩트를 마지막으로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전처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저도 같은 트라이얼을 다른 채널과 비교하거나 같은 채널의 다른 트라이얼과 비교하는 방법이나 6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기준이 생소했는데 이 선행 연구에서
ERP 도출을 위한 최적의 전처리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좀 소개된 연구가 있어서 이 해당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소 퍼즐을 맞췄을 때 ERP를 기반으로 이제 신경 생략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파이프라인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 연구에서는 ERP와 이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 ERP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채널의 모든 트라이얼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가장 ERP가 큰 채널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주파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웨이블렛을 기반으로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 뒤 ERSP 분석을 수행하여서 ERD, ERS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계산을 위해 이 PLI를 추출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직소 퍼즐을 페어, 즉 두 명의 피험자가 쌍으로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 이 PLI를 피험자 내에서 채널 간 계산을 통해 도출한 것이 아니라 피험자 간, 즉 두 피험자 간의 이제 PLI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ERP 결과 중 왼쪽은 이제 혼자 직소 퍼즐을 푼 싱글 플레이 보드 결과, 오른쪽은 두 피험자가 함께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해 직소 퍼즐을 푼 멀티플레이 모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전두엽 채널에서 커렉트와 인커렉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이제 그 500ms 부근에서 보이는데, 해당 결과는 인커렉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드백 릴레이티드 네거티비티, 즉 이 FRN이라는 지표가 이제 인코렉트 상황에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커렉트에서는 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피드백 릴레이티드 네거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에러 릴레이티드 네거티비티, 즉 ERN, 에러 릴레이티드 포텐셜 ERP와 같은 신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정역 그리고 중앙역 이 부근에서 P300 간의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커렉트에서는 P300이 도출이 되고, 이제 인커렉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P300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일관되게 P300이 도출이 되는데요. 이는 내가 정답을 맞추든 혹은 상대방이 정답을 맞추든 이 플레이어 커렉트, 오퍼넌트 상대방 커렉트, 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이제 일관되게 ERP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P300 이후 구간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즉 협력과 경쟁 사이에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답을 맞췄을 때, 즉 협력 모드에서 이제 경쟁 모드 대비 약간 튀어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최근 연구에 따라 상대방이 협력할 것이라고 믿었을 때 이 해당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ERSP 결과인데, 먼저 해당 결과에서 이제 그 A, B, C 이 세 개의 결과는 이 싱글 플레이 결과이고, D의 이제 멀티플레이 결과 DE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결과를 보면은 커렉트와 인커렉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이 전대역에 걸쳐서 골고루 알파를 제외한 전대역에서 이제 골고루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300ms 부근에서 보이는 커렉트와 인커렉트 간의 차이는 이 P300의 차이를 나타내고, 400ms의 부근에 보이는 해당 전두엽의 400ms 부근에 보이는 이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드백 릴레이티드 네거티비티 FRN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이 P300이 어텐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였으며, FRN의 경우에는 세타 동기화를 보이며 이 세타 ERS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 선행 연구와 좀 일치를 한다고 하였고요. 또 베타 대역의 ERS, 즉 이 베타 대역에서 일관된 ERS는 이 사전 연구에서 이전 연구들에서 보였던 이 전통적인 인지, 즉 코그니티브 패러다임에서 관찰된 것과 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앞선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협력과 경쟁, 즉 멀티플레이 모드에서의 ERSP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협력과 경쟁 간에는 세타 ER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으며, 본인이 정답을 맞췄을 때, 즉 플레이어 코렉트 상황에서 이제 이 협력 모드, 즉 쿠퍼레이션 모드에서는 이제 경쟁 모드 대비 큰 델타 세타 ERS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좀 협력 모드에서 더 집중하고 이 어텐션이 크다, 경쟁 모드 대비해서 더 크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상대가 정답을 맞췄을 때는 후반부에 경쟁 모드에서 협력 모드 대비 더 큰 ERS를 보였고, 이는 이제 그 경쟁 모드이기 때문에 협력 모드에 비해 다음 순서에 대한 준비 등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경쟁에서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다음 순서를 보다 더 집중하는 것 같고, 협력 모드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트라이얼을 보다 더 이제 어텐션을 높여서 좀 집중해서 현재 트라이얼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LI, 즉 커넥티비티 결과입니다. 각 결과는 이제 주파수 대역별 PLI 결과를 나타내는데,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일관되게 협력 대비 경쟁에서 IBS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 중 협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IBS 상승을 보고를 하였고요. 또 이제 몇몇 연구들에서 이 경쟁에서도 이제 IB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 및 베타 대역에서의 IBS 같은 경우에는 협력과 경쟁을 모두 포함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협력만 관찰한 연구들에서 발견되었으며, 아직 많은 이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실험 패러다임은 잘 설계한 것 같고, 이제 여러 분석을 시도하였고 피험자 수도 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제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협력과 경쟁 같은 실험을 통해 차이를 비교한 첫 논문이긴 하지만 좀 관련된 해석을 조금 더 풍부하게 진행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Classification of Video Game Player Experience Using Consumer Grade Electroencephalography라는 논문으로 IEEE Transactions on Effective Computing 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EEG가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사용자 경험, 즉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EEG를 활용하면 사용자 상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비디오 게임, 디자인, 개발 및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은 그냥 단순하게 EEG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성 및 정서적 상태의 평가는 EEG의 다양한 주파수 밴드의 파워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서 이제 이 내용에서는 이제 각 주파수 밴드별 역할이나 이 관련 어로우젤이나 어펙티브 상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특히 EEG는 태스크 인게이지먼트, 즉 작업 참여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대화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동안 참여도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이모티브 입폭이라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데, 해당 장비는 전통적인 EEG 장비에 비해 좀 유연하고 높은 이동성을 보였으며, 비록 해당 장비가 이러한 게이밍 마켓을 겨냥하고 의료기기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해당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게이머의 경험 평가를 위해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뇌의 정서적, 인지적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파수 대역, 작업 참여 및 각성 상태 간 옵티멀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뉴로게이밍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지만 연구자마다 모두 방법이 상이하며 표준화된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ERP에 대한 언급을 통해 ERP 신호가 인지 및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해당 신호를 기반으로 뉴로게이밍을 위한 게임 기반 작업 참여 및 정서적 상태 추정 분류기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개의 실험실 통제 태스크를 통해 이제 인지와 각성을 유발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피규어들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스크인 Two Picture Cognitive Discrimination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한 쌍의 컬러 사진 간의 차이를 찾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컬러 사진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풍경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하였지만 실제 두 사진은 이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피험자들은 두 사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해당 태스크를 통해 인지 및 주의력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점프 어로우즐 스티뮬러스인데, 이 해당 태스크는 단순하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이러한 거미가 빠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험자를 향해 뛰어드는 영상이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피험자들에겐 어떠한 언질도 없었기에 해당 영상으로 피험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각성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이 각성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실험실 통제 태스크를 수행한 뒤 본격적으로 피험자들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은 슈퍼미트 보이라는 게임으로 게임 주인공이 이 톱날을 피해 이 공주를 구하는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최소한의 키보드, 즉 방향키와 스페이스바만을 사용하여 진행되었고 게임을 클리어할수록 난이도가 증가하여 톱날의 개수가 증가하고 좀 어려워지는 등의 이제 방향으로 난이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에서 타겟으로 한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상황과 죽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1분 동안 사망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며 데스는 말 그대로 죽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실험은 앞서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이모티브 이폭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장비는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식염수를 통해 임피던스를 낮추는 전극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14개 채널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는 128Hz였고 0.2에서 45Hz 밴드패스 필터링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피험자들은 2분의 빈 화면을 주시하여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후 두 사진 간의 틀린 부분을 찾는 투 픽처 태스크와 거미가 갑자기 달려오는 스파이더 점프 어로우절 스티뮬러스를 진행합니다. 이 스파이더의 경우에는 3초 동안 영상이 재생된다고 언급되었으나 이 투 픽처 태스크나 이 두 태스크 간의 이제 인터벌, 그러니까 이 간격은 몇 분 동안 진행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한 다음에 1.5분의 레스팅 스테이트를 거쳐서 15분 동안 이 게임, 슈퍼미트 보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취득된 데이터는 단순하게 FFT를 진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5개 대역에 대해 FFT의 평균을 구하였고 모든 채널의 값들을 전부 평균하여 피험자별, 대역별 하나의 값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대역별 주파수 파워 이외에도 이 참여도 인덱스와 어로우젤 각성 인덱스를 추가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으며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채널의 평균, 이 베타 파워, 알파 파워, 세타 파워를 사용을 하였고 각성 같은 경우에는 이 F3 채널의 베타, 알파 파워, F4 채널의 베타, 알파 파워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여도, 인게이지먼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산행 연구들에서 이 어텐션 인덱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분류를 수행하였는데 분류는 먼저 각 주파수 대역별, 태스크별로 피험자마다 하나의 값을 사용하여 총 30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앞서 실험실 통제 태스크였던 투 픽처 태스크 데이터와 스파이더 점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인지와 정서적 모델을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게임 도중 도출된 이 평상시 게임 데이터와 죽었을 때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두 상태를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총 60개가 사용되었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60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류는 SVN과 나이브 베이어스, KNN 이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분류개별 성능을 보면 나이브 베이어스가 이제 그 SVN과 KNN 대비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해당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각 피처별, 즉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어로우절, 인게이지먼트 이 6개의 피처별로 각각 구축한 모델을 사용하여 도출한 6개의 분류 정확도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피처별 분류 정확도에서는 이 베타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세타나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해당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각 피처별 3개의 모델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 참가자들이 매우 큰 자극을 받았을 때 베타 파워가 증가하기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F스코어를 기반으로 그래프로 표현하였는데 역시 나이브 베이어스가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고 베타 신호가 또 이제 가장 높은 예측 변수로 판별되었습니다. 이후 세타나 인게이지먼트 인덱스, 알파가 또 강력한 예측 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각 분류개별 SVM, 나이브 베이어스, KNN 이 각 분류개별 분류 성능을 보면 이 데스를 분류하는데 즉 여기 이 주황색이 데스인데요. 데스를 분류하는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것은 이 나이브 베이어스 분류기였고 또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 상황을 분류할 때는 좀 베리언스가 있긴 하지만 KNN이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비교를 해보면 SVM이 전반적으로 좀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베타를 사용했을 때 KNN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해당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0에서 1.2 사이고 여기는 0.4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좀 그림으로 보면 1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베타 값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오프라인 모델들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이 해당 실험을 실시간으로 구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유로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피드백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자 하였고요. 실시간 구현은 오른쪽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선 그 오프라인 분석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1에서 50Hz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전체 채널의 평균 전압을 구하고 FFT를 통해 데이터 프로세싱을 진행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SVM, 나이브에이어스, KNN 이 세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게임 중과 이제 죽었을 때 이 두 상태를 분류하였습니다. 온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실험과 동일한 시퀀스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앞서 투 픽처 태스크와 스파이더 점프, 어로우절 스티뮬러스를 통해 실시간 모델을 훈련하였고 이 훈련이 완료되면 10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며 실시간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SVM과 KNN이 나이브에이어스 대비해서 좀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 세 개의 분류기를 앙상블 하였을 때 가장 높은 87%의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나이브에이어스가 플레이어의 좌절감에 민감하여 정확도가 낮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좌절감이란 좀 예를 들면은 플레이어가 큰 소리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즉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서 좌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여 실제로 죽진 않았고 게임 중임에도 이제 죽었을 때와 유사하게 신호가 나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호를 좀 나이브에이어스가 민감하게 디텍션 하기 때문에 좀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죽었을 때의 이벤트가 게임 진행 중일 때 대비 개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 개수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이 센시티비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이모티브 장비를 활용하여 유로게이밍 프로토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피험자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너럴한 모델을 구축하고 어느 정도의 분류 성능을 도출하고 또 실시간 분류까지의 이제 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표본이 적다는 한계와 게임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추후 연구에서 이제 좀 수행한 점이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상당히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결과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 퀄리티가 매우 좋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EEG를 활용하였음에도 물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면 좀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뭐 해석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 더 풍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인지 및 정서 기반으로 구축한 모델이 게임 중일 때와 죽었을 때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으며 실시간 구축 및 테스트까지 진행한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